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기초입문서 264페이지를 일단 펴놓을까요? 264페이지.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의의를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좀 볼 텐데, 책에 와서 264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쭉 내려가시면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러면 읽어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냥 이 뜻풀이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쪽에 보시면 제 3자를 위한 계약은 제 3자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 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모든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 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모든 경우가 제 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내려가시면 구체적인 예에서 먼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 이게 대표적인데, 그 부모가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할 수 있죠. 그럼 부모가 보험회사 계약을 맺었는데 자녀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가 많냐면, 여러분 꽃배달 받아봤죠? 제가 오늘 어제 수업이 뭐였어요? 세법이었어요? 제가 오늘 교수들이 딱 들어오니까 그 꽃향기가 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향기가 나니까 순간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기분이 확 상했던 거죠. 왜 상했냐면 그 꽃은 누가 갖다 줬을까요? 합격생이 갖다 준 거죠. 합격생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업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꽃은 어제 교수님 받고 집에 안 가져간 거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나는 아직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기분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일단 뭐 좀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게 있어요. 별건 아닌데 그날 왠지 기분이 좋은 거죠. 바카스 하나로 딱 있다. 그럼 그날 뭐 바카스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바카스 먹고 뭐 장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분이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수업도 재밌게 하고. 근데 오늘 제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벌써.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때 뭐 달란 얘기는 아니에요. 달란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 정도 하시라, 이거. 참고 정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올려놓게 뭐 하면 교수실 오셔도 돼요.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질문하러 오실 때, 저는 질문하러 오실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 손을 봐요, 손. 손을 이렇게 보고 뭐가 좀 들려져 있다. 그럼 일단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들려져 있는 게 없다. 그럼 네, 아니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참고하시는 게 참고하시는 거. 달란 얘기는 아니고. 자, 다시 그럼 이 꽃배달 서비스가 저도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이제 꽃배달 서비스 이제 뭐 어버이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꽃배달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꽃배달 회사가 우리 아버지에게 꽃배달을 배달시켜 주는 거죠.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험에 단답형 문제로 나올 때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쉽고요. 그다음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는 쉬워요. 얘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사례 문제로 나올 때 항상 똑같은 사례로 시험 문제 난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사례. 얘는 뭐 사례 문제로 나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늘 보던 게 시험 문제 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해마다 시험에 등장했던 거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좀 잘 따라오세요. 이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은 동종, 동양,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소비대차 반환할 때 동종, 동양, 동질로 반환하면 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이름 연습 좀 해봅시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럼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병의 이름이 뭘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주라. 그리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차주. 대주, 차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1억 원의 돈을 갚을 의무가 있죠.
1억 원의 돈을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갚을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채무자. 그다음 병은 1억 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병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이름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거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이 계속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많이 반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기초과정은 일단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법률 관계 파악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법률 관계를 파악할 때 당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붙일 수 있으면 법률 관계 절반을 파악한 게 되거든요. 근데 기초과정은 이런 걸 차근차근 해줄 수 있다고요. 나올 때마다 반복도 해줄 수 있고. 근데 기본 과정 정도 가면 일단 진도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다 기초과정을 듣고 왔겠지. 이런 걸 깔고 그냥 하니까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과정 들으면 용어에 대한 친숙도가 좋아지게 되고 또 체계가 팍팍 잡히죠. 그 체계가 잡혀지는 상태에서 살을 붙이면 이게 잘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강의도 뭐 들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합격 수기 중에 기초 강의를 많이 들었다는 수기도 많아요. 합격 수기 중에 자기는 기초 강의 10번씩 들었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서 일단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이제 기본 과정 가니까 살이 자꾸 붙어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습관 들일 때 한 60일은 필요하거든요. 60일 정도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해줘야 이게 습관이 되는데 기초까지 딱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강의를 들으려고 자기 생활을 강의팀들 이렇게 썼으니까 그게 이렇게 생활도 공부하는데 잘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하는 게 체계가 잡혀져 있고 습관도 잘 돼 있으니까 결국 결과도 좋게 된단 말이에요. 강의를 기초 강의 들 수 있으면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칠판에 옵시다. 자, 그러면 요 갑은 병으로부터 1억 원의 돈을 이렇게 빌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도 1억 원인 겁니다. 그럼 딱 보면 갑의 상황은 어떠한 것처럼 보여요. 갑의 상황은 일단 을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1억 원의 돈을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줘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매매 대금을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주는 것도 되고 아예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 줄래? 라고 부탁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하면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다가 을은 누구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모든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좀 붙여봅시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됐으니까 갑의 이름, 을의 이름, 병의 이름을 좀 잘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약자라. 그 의미를 좀 쪼만하게 써놓을까요? 요약자. 그 교환에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자는 뜻이 약속을 요구한 자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요구한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약속을 요구한 자. 그러니까 즉 갑은 을에게 어떤 약속을 요구한 거죠? 갑은 을에게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 줄래? 이런 약속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약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의 이름 뭐죠? 낙약자. 낙약자는 뭘까요? 그렇죠. 약속을 승낙한 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승낙한 자. 약속을 승낙한 자. 그러면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로 부를 때 병의 이름은 수익자입니다.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로 갈 때 병의 이름은 수익자라는 거예요. 수익자. 수익자는 말은 뭘까요? 수익자. 그건 말 그대로 이익을 얻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익을 얻는 자. 일단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용어의 한 세트.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쓰셨으면 요약자 밑에다가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쓰시면 됩니다. 요약자에다가 채권자라고도 한번 써봐요. 요약자에다가 채권자. 그러니까 요약자와 채권자는 같은 말입니다.
갑은 채권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인데, 그럼 갑은 을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은 을에게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채권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을은 갑을 채권자로 할 때 을의 이름도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그러니까 낙약자에다가 채무자 이렇게 써봐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말 그대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을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인데, 을은 누구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병의 이름은 제3자예요.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한 세트예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한 세트입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칠판을 봐봐요. 자, 근데 제가 용어를 교차해서 쓴 거죠.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라고 말할 때 병은 뭐가 돼야 돼요? 수익자. 그 다음에 요 갑을 채권자, 을을 채무자라고 할 때 병은 제3자. 근데 지금 제가 용어를 교차해서 쓴 거죠. 갑은 요약자라고 하고, 을은 낙약자라고 하고, 병은 수익자를 써야 되는데 제3자를 쓴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우리 판례가, 그럼 갑을 요약자로 표현하고 을을 낙약자로 표현할 때 병을 수익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수익자로 놓고 이제 판결문을 쓰면 용어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가 수익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니까 이 수익자 대신에 제3자를 쓰는 게 판결문 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이게 훨씬 더 문장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용어를 교차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름이죠? 판례에 따름이죠. 그러니까 판례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니까 용어를 교차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요약자, 을을 낙약자, 병을 제3자. 요즘도 제3자 또는 수익자를 혼용해 쓰긴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요약자, 낙약자, 제3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병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게 될까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다가 을로는 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게 특약사항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건 맞는데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 권리를 취득하게 될까요? 이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럼 잘 보시면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결국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갑을 병으로 얘기해 볼까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병이 을에게, 이렇게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해 달라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비로소 병의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제3자는 언제 권리를 취득한다고요? 무엇을 하였을 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이제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사람 이름으로. 그럼 누가 누구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제 먼저 첫 번째, 계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을 한 사람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에요. 그럼 이 병은 절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 매매 계약에서 생긴 권리 하나만 딸랑 취득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 제3자는 절대 계약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시험 엄청 많아요. 다시.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다시 누구라고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고, 요 제3자는 절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몇 가지 조금 연습을 해볼 테니까 칠판을 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기당한 사람은 갑. 사기당한 사람은 갑. 그럼 이때 요 을의 사기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다, 병이다?
갑이죠. 사기당한 갑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런데 이 병은 아까 뭐가 아니라 그랬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을의 사기를 이유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병이 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대금 지급해 줄래? 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을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자, 지금 매매 계약은 누가 체결했죠? 갑하고 을. 누가 채무를 불이행한 거예요?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병이에요? 갑이죠. 그럼 갑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병은 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 그러면 이렇게 요 취소하고 해제를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어봅시다. 취소 해제를 묶고 거기다 씁시다. 거기다 취소 해제를 묶고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씁시다. 취소 해제 묶으시고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주는 걸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쪼각난 것처럼 이렇게 배우거든요. 나중에 차근차근 잘 모으면 나중에 응용할 때 엄청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해제는 누구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다 할 수 없다잖아요. 뭐 취소도 할 수 없고 해제도 할 수 없는데 생기는 건 뭐냐면 을이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라는 사람의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 그럼 이때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서 요약자 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을 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갑이 계약을 해지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너는 나한테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병은 뭐는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생겼으니까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병한테 손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 그럼 제 3절을 위한 계약이 체결이 됐고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돈 달라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병의 권리가 발생한 거죠. 병의 권리가 발생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주는 행위가 있어야만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병은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받지 못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당연히 손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죠. 1억 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제 3절을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뭐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아니지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제 3절을 위한 계약인데 그 삼명관계라고 해서요. 그 먼저 책에 좀 가볼까요? 자, 책 265페이지 한번 봅시다. 265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265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쭉 위로 올라가시면 갑, 을병 거기도 똑같은 그림이 있죠. 그리고 각 세 가지 면에 따라서 무슨 관계 이름 붙어져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어요? 그럼 이제 이름으로 좀 갑시다. 그럼 이제 읽어봤으니까 이제 칠판에 와서 그럼 먼저 요약자와 요 제3자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하죠? 아니 다시 갑과 병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왜
대가 관계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럼 이건 누가 누구에게 대가를 준다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해볼까요? 사람 이름으로. 이거 요약자가 제3자에게 대가를 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대가를 준다는 게 권리 준다는 겁니다. 요약자가 제3자에게 대가를 주는 관계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관계는 이건 보상 관계죠. 보상 관계는 보상을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관계. 그럼 잘 보시면 갑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을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갑이 보상을 받는다. 을이 보상을 받는다. 을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갑이 보상을 받는 걸로 이해하고 한 5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의미가 옛날에 공부할 때 책에 나와 있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건 을이 보상을 받는 관계라는 걸 깨닫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 내가 이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건 누가 보상을 받는 거냐면 을이 보상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을 잘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죠? 매매 대금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주죠. 그러니까 먼저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해서 네가 직접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줄래? 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럼 요 을은 승낙한 것대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돈을 준 그 보상으로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 1억 원을 을이 병한테 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을이, 낙약자가 보상을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기 바랍니다. 누가 보상을 받는다고요? 낙약자가 보상을 받는 관계. 낙약자가 보상을 받는 관계. 물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해도 되는데 받는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제도 이해하는데 선명합니다. 낙약자가 보상을 받는 관계. 자, 그 다음에 요 을과 병 사이의 관계는 수익 관계 내는 쉽죠? 누가 이익을 받는 관계죠? 제3자가 이익을 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요 용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칠판 봅시다. 제3절 위한 계약의 경우에 3면 관계가 있는데 먼저 갑과 병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대가 관계.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 관계는 보상 관계. 을과 병 사이 관계는 수익 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3면 관계 중에서 제3절을 위한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는 뭘까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는 수익 관계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걸 고르시면 안 되고 제3절을 위한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는 이겁니다. 보상 관계가 제3절을 위한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얘가 왜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아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제3절을 위한 계약의 핵심이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상관계다 꼭 써놓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는 보상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도 하죠? 기본관계.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퀄 기본관계 같은 말입니다. 그거 나오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본관계가 보상관계를 말하는 표현이니까 이거 O 이렇게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상관계를 무슨 관계라고도 한다고요? 기본관계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낸 계약은 이렇게 개념 정리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칠판 다시 와서 얘는 의의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3면 관계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죠? 보상관계. 보상관계. 그럼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무슨 관계는 유효해야 돼요? 보상관계.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됩니다. 이거 잘 체크해 둡시다. 무슨 관계가 유효된다고요?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돼요. 그럼 대가관계는 뭐 무효가 되었든 취소가 되었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보상관계만 유효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번째 시작합시다.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약정. 여기다 잘 동그라미 합시다. 제3자 수익 약정. 이건 뭐냐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바로 문제를 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 내서 이제 OX 해보는 건 좀 안 되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저를 보시고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상관계가 유효하여야 하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O의 X예요. 자,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 천천히 해드릴까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상관계가 유효하여야 하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O의 X예요. O 이렇게 찍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립 요건이 그래서 이 시험에서 답으로 되는 건 다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사항들이 다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맞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봐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일단 무슨 관계는 유효해야 되죠. 보상관계는 유효하여야 하고 여기는 맞죠. 두 번째가 제3자 수익 약정 이게 성립 요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상관계가 유효하여야 하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럼 아까 여기 보시면 수익의 의사표시 여기 나오죠. 그럼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갑하고 울 두 사람 사이에 제3자 병으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약정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절대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일단 해봤으니까 여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요 수익의 의사표시 밑에다 쓰면 되겠네요. 얘는 절대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겁니다. 성립 요건 아닌 겁니다. 이건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 절대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하면서 여러분 잘 틀린 만한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기초 과정은 기초가 되는 걸 확실하게 잘 머릿속에 집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할 것, 보상 관계가 유효할 것. 두 번째,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의 해제 내용 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계약의 해제. 자, 기초서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자, 여기는 페이지만 펴놓고요. 계속 칠판을 좀 봅시다. 제가 중간중간에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조금씩 이제 내용을 구체화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매매 계약 사례가 좀 해봅시다.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럼 이때 갑이 소유권 이전 등의 필요한 서를 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이라는 사람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제라는 말을 써야 돼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제발 실무 가서도 그 매매 계약의 경우에 뭐 채무 불행이 있는데 해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건 쓰는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건물 소유권 한 번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면 계약이 끝나죠.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고 말하죠? 건물 소유권 한 번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면 계약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좋았어요.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 무슨 계약을 한다고요? 일시적 계약. 일시적 계약. 자,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해제라고. 해제. 다시 요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이 매매 대금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1월 1일 칠까요? 그런데 3월 1일에 갑이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계약 체결 시 3월 1일은 계약을 해제한 거니까 해제 시인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월 1일부터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이거는 장래효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소급효라 그래요.
자, 그럼 이게 해제의 경우에 소급표가 되는 게 좋은지, 그다음 장내가 되는 게 좋은지는 뭘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냐면 당사자의 의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내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기 같은 걸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계약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사기 당했으니까 계약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내가 말한 때부터 없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의사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랑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을 때 계약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건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자는 게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소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소급. 그러면 3월 1일 앞으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건 이건 장래효라고 그러고 거꾸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건 소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제의 뜻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칠판 보시고. 자, 해제는 뜻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요 해제, 해지, 무효, 취소를 다 배우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제가 가르쳐 드린 것대로 기억을 하면 네 가지를 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보겠어요. 해제의 뜻 읽어봅니다. 시작.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자, 그러면 요 의뢰 채무 불이행이 있기 전에 이 계약은 완전 유효했다는 겁니다. 성립도 하고 효력도 제대로 발생했는데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이 생겨서 갑의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해제한 때가 아니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해제의 뜻.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자,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의뢰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 관계에 기해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대금 받은 거 있다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은 거 있다고 칩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은 거 있죠? 그럼 계약이 깨진 거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걸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죠. 왜냐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거니까 이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상대방한테 받은 걸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의무? 원상회복 의무. 무슨 의미라고요? 원상회복 의무. 을도 마찬가지죠. 을도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전 받았다면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갑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의무라고 말한다고요? 원상회복 의무. 자, 그러면 원상회복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원, 상, 회, 복. 자, 그러면 그 교환에다 씁시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을 꼭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른데 써먹기 좋게 제도의 핵심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는 건 여러분도 잘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써볼까요?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이겁니다. 쉬운데 이 표현대로 잘 기억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하셨어요? 자,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원상회복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자 가산 여부, 과실 취득 여부, 그다음 현존이익 한도인지 아닌지, 전손에 반하는지 그렇게 설명할 때 써먹을 겁니다. 다시 원상회복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럼 갑은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소유권 이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건 맞아요? 그럼 애초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깨진 거니까 결국 갑은 다른 사람에게 이 금을 팔지 못하는 손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갑은 을에게 자신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자, 일단 이게 잘 이어져야 됩니다.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해제. 다시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가 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번엔 다른 걸 좀 해보겠습니다.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번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뭐 갑의 이름 뭘까요? 이 갑은 건물 빌려준 사람이니까 임대인, 을의 이름은 임차인. 자, 그럼 이때 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제 그 건물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이걸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라고 말하고요. 임차인은 뭘 줘야 돼요? 차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임차인이 2달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2달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 또 딴 거 쓰면 안 돼요. 취소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고 무효도 안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해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이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급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죠.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 그렇게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뭐죠? 해지. 다시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뭐다? 해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또 다시 올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칩시다. 2년. 자, 그러면 여기가 임대차 계약 체결시고 존속 기간 2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1년 경과한 시점에 임차인이 2기에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 연체하지 않아서 1년 경과한 시점에 이제 임대인 요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맞아요. 그럼 이때 해지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하게 될까요? 여기는 해지한 때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총 임대차 기간 몇 년 정했죠? 2년 정했는데 1년은 이미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럼 이때 기왕에 살았던 1년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살았던 1년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해지한 때보다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이건 소급효예요? 장래요? 장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지의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자, 칠판 보시고 해지의 뜻 읽어볼까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완전 유효한 계약.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건 맞는데 그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도 하고 효력도 완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유효한 계약을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해지하면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게 해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요 임대인은 보증금 받은 게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되고 을도 쓰고 있던 건물 갑에게 되돌려줘야 되죠. 이런 건 무슨 의무라고 말할까요? 이건 청산 의무라고 그래요. 무슨 의무라고 한다고요? 청산 의무. 그러니까 청산 의무 땡땡 하시고 자, 이거 씁시다. 청산 의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남은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 앞으로 남은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 앞으로 남은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요 실판 보시면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각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는 각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요? 청산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잘 보셔야 될 건 아까 계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 그랬죠. 그럼 해지는 따로 계약을 해지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얘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차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때 당연히 그 차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래의 차임 플러스 그 차임에 대한 지연이자도 그 지연이자라는 게 손해라는 겁니다. 지연이자 함께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갑은 을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해지의 뜻 한번 해봅시다. 해지는 뜻이 뭐죠?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 다음에 해지는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거. 자, 그럼 이때 해제하고 해지는 둘 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어느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해제는 무슨 계약일 때? 일시적 계약일 때. 해지는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요 해제하고 해지를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으시고. 자, 요 해제는 계약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해제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니까 이거 씁시다. 이거 단독행위. 해제를 묶고 이거 단독행위라고 씁시다.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 중에서 이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일까요? 없는 단독행위일까요? 일단 상대방 있죠. 을에게 하는 거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 있는데 짚어볼까요?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때 을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승낙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 없어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요 갑적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이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소멸하는 거 맞죠? 그럼 이때 을이 승낙해야만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니면 승낙이 없어도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승낙이 없어도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하는 걸 세자로 무슨 권이라고 말하죠?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씁시다. 자, 해제권, 해지권 이건 다 형성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이게 형성권입니다. 그것도 써놓을까요? 형성권의 뜻 쓰면 좋겠죠? 형성권 땡땡 하시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 관계가 변동하는 권리.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일방적이 포인트죠. 일방적 그 말이 뭘까요? 상대방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 관계가 직접 변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해지는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다음 해제권, 그다음에 해지권은 어디에 해당한다? 형성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용으로 해제가 중요할까요? 해지가 중요할까요? 시험에서는 해제가 중요하다, 해지가 중요하다. 해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 해제 관련 내용은 좀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